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저는 그저 평범한 건물 관리인 할머니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낡은 유니폼을 입은 채 매일매일 청소 도구를 들고 층계를 오르내렸죠. 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는 은채 아가씨는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아들 내외의 등골을 빼먹는 사치와 외도에 눈이 멀어 은채 아가씨의 모든 것을 짓밟으려 할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들의 탐욕스러운 웃음 뒤에 숨었습니다. 젊은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바로 그들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그림자 속커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한 달 뒤 그들의 오만한 미소는 비명으로 바뀌었고 은채 아가씨는 다시 희망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유로운 노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뜻밖의 인연이 가져다준 기적이 있었는지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통쾌했던 순간이나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울렸던 장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김옥순 할머니의 새벽은 낡은 청소차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새벽 5시. 아직 인적이 드문 강남의 번화가에서 그녀는 빛나리 빌딩이라는 16층짜리 건물의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능숙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김옥순이었지만 빌딩 사람들은 그녀를 김 반장님 혹은 할머니라고 불렀다. 낡은 작업복과 허름한 신발은 그녀의 오랜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볼 때면 젊은 시절의 화려했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고단한 삶의 그림자만이 비쳐 보일 뿐이었다. 그녀에게도 한때는 반짝이던 시절이 있었다. 수십 년 전 그녀는 이 도시에서 손꼽히는 거대 기업의 회장 사모님이었다. 남편과 함께 숱한 역경을 헤치고 회사를 일궈냈지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은퇴했다. 자식들에게 재산과 경영권을 물려준 후 그녀는 홀로 조용히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맸다. 그러다 문득 그녀가 평생을 바쳤던 이 도시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궁금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긴 채 작은 빌딩의 관리인으로 취직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 그리고 고단한 삶의 희로애락을 지켜보았다. 옥순 할머니는 자신이 누구인지, 얼마나 큰 재산과 권력을 가졌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 작은 빌딩의 일상과 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어떤 화려한 삶보다 소중했다. 빌딩 1층 구석에는 아담하고 예쁜 커피숍이 하나 있었다. 은채의 작은 다락방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늘 따뜻한 커피 향으로 가득했다. 주인은 29의 정은채 아가씨였다. 그녀는 결혼 3년 차의 새댁이었지만 늘 밝고 긍정적이었다. 옥순 할머니는 은채 아가씨를 볼 때마다 마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했다. 은채 아가씨는 남편과 함께 오순도순 커피숍을 운영하며 알콩달콩한 신혼을 보내고 있었다. 남편 하준영 씨는 건실한 중견기업 과장으로 훤칠한 외모와 다정한 말투로 은채 아가씨를 끔찍이 아끼는 듯했다. 옥순 할머니는 그들의 행복을 보며 마치 자신의 일처럼 흐뭇해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한순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 준영 씨가 커피숍에 들르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퇴근 후에도 회식이 잦다며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는 갑작스러운 출장이 잡히는 일이 많아졌다. 은채 아가씨의 얼굴에는 수심이 드리워졌고 옥순 할머니는 그런 그녀를 안쓰럽게 지켜보았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 옥순 할머니의 오랜 경험이 그녀에게 경고했다. 그녀는 준영 씨의 행동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새벽에 건물 주변을 청소하다 보면 가끔 준영 씨의 차가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늘 전화를 붙들고 은밀하게 속삭였다. 그의 말투는 아내에게 대할 때와는 전혀 달랐다. 꿀처럼 달콤하고 나른한, 마치 은밀한 미래를 나누는 연인에게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였다. 옥순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한 달 전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포착되었다. 옥순 할머니는 평소처럼 CCTV 모니터를 통해 주차장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때 준영 씨의 차가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조수석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짧은 미니스커트에 몸에 착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채 도발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다. 최수아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재벌 그룹 회장의 딸이었다. 그녀는 준영 씨의 상사이자 준영 씨 회사의 실세인 하태진 부사장, 그리고 그의 아내 오혜란 여사의 조카였다. 즉, 준영 씨의 상사의 처조카인 셈이었다. 준영 씨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은 조심스럽게 여자의 허리를 더듬었고 여자는 그의 품에 파고들어 애교를 부렸다. 옥순 할머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분노를 느꼈다. 은채 아가씨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다정한 웃음과 부드러운 손길, 그들의 미래는 누가 봐도 깊은 관계임을 짐작하게 했다. 옥순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그 장면을 녹화했다. 그녀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이 젊은 부부에게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옥순 할머니는 은채 아가씨의 커피숍으로 내려갔다. 은채 아가씨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넸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여기 따뜻한 커피 한 잔 드시고 일하세요. 옥순 할머니는 은채 아가씨의 지친 어깨를 보며 마음속으로 안타까움을 느꼈다. 저 순진한 아가씨가 이 모든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옥순 할머니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이 젊은 아가씨의 삶을 지켜주는 수호자가 되어야 했다. 며칠 후, 은채 아가씨는 옥순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준영 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할머니, 준영 씨가 요즘 이상해요. 자꾸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바쁘다고 하고, 혹시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옥순 할머니는 은채 아가씨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은채 아가씨, 혹시 준영 씨 휴대폰을 본 적이 있니? 은채 아가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런 거 함부로 안 봐요. 서로 믿으니까요. 옥순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너무나 순진하구나. 아가씨, 부부 사이에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직시할 용기도 필요하단다. 혹시 준영 씨가 샤워하러 들어가거나 잠시 자리를 비울 때 몰래 휴대폰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니? 혹시 모르잖아. 아가씨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은채 아가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옥순 할머니의 진지한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새로운 결심이 서려 있었다. 그날 밤, 은채 아가씨는 남편 준영 씨가 샤워하러 들어간 틈을 타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준영 씨는 늘 휴대폰을 손에 쥐고 살았지만 그날따라 운 좋게도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의 손은 미친 듯이 떨렸다. 남편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듯한 죄책감과 함께 혹시 모를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를 덮쳐왔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바꾸지 않았다. 메시지 앱이나 카카오톡은 이미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러나 연락처에 저장된 햇살이라는 이름과 해바라기 프로필 사진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호기심에 그녀는 햇살의 프로필을 눌렀고 그곳에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가득했다. 만삭의 채수아가 준영 씨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준영 씨가 그녀의 배를 다정하게 쓰다듬고 있는 사진, 그리고 초음파 사진까지.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남편은 4년 동안 바람을 피웠고 심지어 다른 여자에게 아이까지 생긴 것이었다. 그날 밤, 은채 아가씨는 옥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울음 때문에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지만 옥순 할머니는 그녀의 고통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옥순 할머니는 모든 증거 휴대폰 사진, 동영상 녹화본을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행동하라는 것이었다. 아가씨, 지금 울고불고 난리 쳐봤자 얻을 수 있는 건 없어. 오히려 준영 씨에게 빌미만 줄 뿐이야. 지금부터 아가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로 연기하는 거야. 그놈들이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는 거다. 재산 문제, 외도 증거, 그놈들이 아가씨를 속여 빼돌린 모든 것까지. 이건 그놈 혼자 벌인 일이 아닐 수도 있어. 시댁 식구들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커. 아가씨가 당한 모든 것을 몇 배로 되갚아 줄 거야. 옥순 할머니의 말은 은채 아가씨의 마음에 차가운 얼음을 붓는 것 같았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맞았다. 지금은 약해질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너무 오랫동안 속아왔다. 이제는 제 스스로 정의를 되찾아야 할 때였다. 이 싸움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쏟아부은 모든 것을 위한 일이었다. 은채 아가씨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옥순 할머니를 보며 한결 단단해진 눈빛으로 말했다. 네, 할머니, 말대로 할게요. 저 할 수 있어요. 옥순 할머니는 만족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은채 아가씨를 꼭 안아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아가씨 강해져야 해. 이 할머니가 있잖니. 이제부터 이 싸움은 둘이서 하는 거야. 그 후에 나날들은 은채 아가씨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한 집에서, 한 식탁에서, 한 침대에서
배신자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준영 씨의 출근복을 다렸습니다. 저녁에는 문을 열어주고 저녁상을 차렸죠.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현모양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준영 씨는 은채 아가씨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새로운 행복에 너무 바빠서 초라한 아내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은채 아가씨가 완벽하게 연기할수록 그는 더욱 방심했습니다. 여전히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왔고 화장실에 숨어 몰래 통화를 하고 서둘러 메시지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모든 행동은 옥순 할머니와 은채 아가씨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옥순 할머니의 조언에 따라 은채 아가씨는 자신만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커피숍의 매출과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준영 씨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는 커피숍의 회계를 전담했고 매달 운영비를 주고 나머지는 저축과 투자에 쓴다고 했습니다. 은채 아가씨는 그의 매출이나 지출에 대해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녀는 지난 2년간의 공동 계좌와 개인 계좌의 모든 은행 거래 예역서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새워 숫자를 대조했고 마침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년여 전 준영 씨는 회사에서 승진을 해서 월급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가 친구와 통화하며 자랑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기 때문에 아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커피숍으로 들어오는 운영비는 전혀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 사정이 어렵다, 성과급이 삭감되었다는 핑계로 몇몇 달은 터무니없이 줄어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액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은채 아가씨는 모든 숫자와 이상한 날짜들을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계산을 하면 할수록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지난 2년간 사라진 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어지간한 소형 아파트 한 채 값은 좋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은채 아가씨는 커피숍의 사업자 등록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준영 씨가 사업자 등록을 자기 명의로 전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부 공동 명의였던 커피숍이 어느새 준영 씨 단독 명의로 바뀌어 있었던 것입니다. 은채 아가씨는 자신이 이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있었는지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전혀 없었습니다. 준영 씨는 아마 그녀를 속여 다른 서류에 끼워 서명을 받아냈을 것입니다. 이 악마 같은 놈, 분노와 함께 너무나 어리석고 사람을 쉽게 믿었던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으로 제 재산을 팔아넘기는 서류에 서명하고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의 음모는 너무나 악랄하고 치밀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신뢰를 이용해 그녀의 뒤에 칼을 꽂았습니다. 이 사실을 옥순 할머니에게 알리자 할머니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말했다. 아가씨, 진정하고 내 말 들어. 분명히 그놈이 아가씨를 속여서 다른 서류에 끼워 서명을 받아냈을 거야. 정말 악랄한 인간들이구나. 하지만 괜찮아. 일단 그 서류는 잘 숨겨두고 아가씨가 알아챘다는 걸 절대 들키면 안 된다. 나머지는 이 할머니한테 맡겨. 내가 이 빌딩의 원본 서류를 전부 확인해 볼 거야.
개들이 서명을 위조했는지 아니면 어떤 속임수를 썼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해. 옥순 할머니의 말씀은 은채 아가씨에게 안정제와도 같았습니다. 맞았다. 지금 무너질 수는 없다. 그녀는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이 배신은 너무 멀리 갔다. 이제는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랑과 노고까지 건드렸다. 그들은 자신의 남편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게까지 빼앗으려 했다. 그녀는 절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커피숍 명의 도용과 돈 문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공격이 정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채 아가씨가 수집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고 있을 때 휴대폰에 낯선 카카오톡 계정으로부터 친구 추가 요청이 왔습니다. 계정 이름은 햇살이었고 프로필 사진은 해바라기였습니다. 평소 모르는 사람의 친구 추가는 받지 않지만 무언가에 이끌려 그 사람의 프로필을 눌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한번 멎는 것 같았습니다. 햇살의 프로필에는 행복의 겨운 임산부의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남편의 상관녀 최수아였습니다. 고급 아파트 발코니에서 야경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 준영 씨의 차 안에서 배를 감싸 안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준영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두 사람은 카메라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우리 아가, 아빠 닮아서 건강하게만 태어나줘. 엄마 많이 사랑해주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고 노골적인 도발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은채 아가씨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은채 아가씨가 친구 추가를 수락할지 말지 결정하기도 전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채 씨, 저 수아예요. 그녀는 화면의 글자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감히 그녀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다니. 그녀는 옥순 할머니의 조언대로 심호흡을 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고 읽기만 했습니다. 몇 초 후 다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언니도 저랑 준영 오빠 일 아시는 거 알아요. 저 언니한테 숨기고 싶지 않아요. 저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준영 오빠가 그랬어요. 언니랑은 이미 오래전에 감정이 끝났다고. 그냥 적당한 기회를 못 찾아서 말을 못했을 뿐이라고요. 은채 아가씨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줄이 돋을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그 순진한 척하면서도 뻔뻔한 말투에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것 또한 증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모든 메시지를 화면 캡처했다. 그녀가 답이 없자 수아는 계속해서 공격해왔다. 이번에는 초음파 사진을 보냈습니다. 저랑 준영 오빠 아들이에요. 이제 5개월 됐는데 아주 건강하대요. 의사 선생님이 아빠를 아주 쏙 빼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목구멍까지 울분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이용해 그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한 법적인 아내를 말입니다. 4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들도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준영 씨는 일에 더 집중하고 싶다며 계속 미뤘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아이를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은채 아가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수아는 계속해서 예시지와 사진으로 은채 아가씨를 괴롭혔습니다. 준영 씨가 직접 자신을 위해 요리해 주는 사진, 그가 그녀의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을 거는 영상, 그녀는 준영 씨가 얼마나 비싼 선물을 사줬는지, 얼마나 행복한 미래를 약속했는지 자랑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은채 아가씨를 화나게 하고 평정심을 잃게 만들어 은채 아가씨 입으로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녀는 당당한 승리자가 될 테니까요. 은채 아가씨는 이 사실을 옥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야기를 다 듣고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그 애 아직 어리고 풋내기네. 그런 유치한 장난으로 아가씨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다니. 계속 보내라고 해. 아가씨가 침묵할수록 그 애는 더 애가 탈 거야. 전부 화면 캡처해서 증거로 남겨둬. 나중에 법정에서 그 증거들이 그 애의 뻔뻔하고 교활한 진짜 얼굴을 보여줄 테니까. 하지만 너무 괴로워요. 할머니, 그녀의 메시지를 볼 때마다 참을 수가 없어요. 그냥 연극 한 편 해. 이미 결말을 아는 연극 말이야. 그 애가 또 무슨 쇼를 하는지 차분하게 지켜봐. 아가씨가 침착할수록 주도권은 아가씨에게 있는 거야. 알겠지? 옥순 할머니의 말을 듣고 은채 아가씨는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수아의 도발에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좋은 남자와 행복한 가정을 빼앗았다고 생각하며 우쭐대고 있겠지만 자신이 준영 씨와 그의 가족이 꾸민 계획의 장기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4년간 동고동락한 아내를 잔인하게 대할 수 있는 남자는 언젠가 그녀에게도 똑같은 짓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은채 아가씨는 어떤 메시지에도 답장하지 않았고 그녀의 계정을 차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반격을 위해 조용한 관객처럼 차곡차곡 증거를 모을 뿐이었습니다. 채수아의 뻔뻔함이 단순히 애정과 임신 사실을 자랑하는 데서 그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은채 아가씨는 틀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은채 아가씨에게 정말 기가 막힌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준영 오빠한테 들었는데 언니네 커피숍 인테리어 할 때 장모님께서 아끼던 순금 커피잔 세트를 예물로 해주셨다면서요? 정말 예뻤겠어요. 저도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나중에 저희 결혼할 때 오빠한테 똑같은 걸로 맞춰달라고 해야겠어요. 은채 아가씨는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 순금 커피잔 세트는 은채 아가씨의 친정 엄마가 물려주신 소중한 유품이었습니다. 엄마는 결혼식 날 은채 아가씨에게 그 커피잔을 선물해 주시며 소중히 간직하라고 신신당부하셨죠. 그것은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 은채 아가씨를 향한 가족의 축복이 담긴 정신적인 의미가 큰 물건이었습니다. 은채 아가씨와 준영 씨, 그리고 은채 아가씨의 부모님 외에는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준영 씨는 왜 그런 사적인 물건에 대해 상관녀에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은채 아가씨는 서둘러 커피숍 금고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귀중품과 커피숍의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는 금고가 있었습니다. 금고 열쇠는 2개였고 은채 아가씨와 준영 씨가 하나씩 가지고 있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고 비밀번호를 돌렸습니다. 묵직한 철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붉은 벨벳 상자에 담겨있던 순금 커피잔 세트가 사라졌습니다. 커피숍 사업자 등록증 원본이 담겨있던 서류철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은채 아가씨 명의로 된 통장 몇 개와 약간의 현금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이 가져간 것이었다. 준영 씨가 직접 금고를 열어 은채 아가씨의 가장 소중한 예물을 훔쳐갔다. 사업자 등록증까지도. 그는 모든 것을 가져갔다. 그는 단순히 감정을 배신하고 돈을 속인 것을 넘어 도둑이었다. 은채 아가씨, 집안의 도둑.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이것은 더 이상 배신당한 아내의 슬픔이 아니었다. 신뢰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짓밟혔을 때의 깊은 상처였다. 그녀는 그가 변심했을지라도 그들 사이에 최소한의 정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의 행동은 그의 눈에 은채 아가씨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모든 추억과 은혜는 그에 의해 무참히 버려졌다. 은채 아가씨는 옥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울음에 잠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옥순 할머니는 다 듣고 한참 동안 침묵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할머니의 거친 숨소리에서 들끓는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잘 됐네. 그 쓰레기 같은 것들. 드디어 막장까지 가는구나. 아가씨가 빈손으로 나가길 바라는 걸 넘어 빼앗으려 드는 거야. 그러더니 옥순 할머니는 갑자기 차분해졌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해졌다. 은채 아가씨, 그만 울어. 지금 눈물은 아무 소용없어. 내 말 잘 들어. 걔들이 사업자 등록증이랑 커피잔을 가져갔다는 건 제 목에 스스로 올가미를 걸었다는 뜻이야. 아가씨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절대 눈치챘다는 걸 들키면 안 돼. 걔들이 의기양양해 하도록 그냥 둬. 내가 알아서 처리할 방법이 있으니까. 옥순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침착함은 은채 아가씨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서려 했었다. 슬픔은 분노로 변했다. 연약함은 강철 같은 의지로 바뀌었다. 그들이 그녀에게서 빼앗아간 것들, 그녀는 반드시 몇 배로 되찾아올 것이다. 이 결혼에 더 이상 미련은 없다. 그녀가 지금 원하는 유일한 것은 정의였다. 자신과 가족을 위한 정의. 그녀는 텅 빈 금고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준영 씨, 그리고 당신 가족들 마음껏 즐기세요. 당신들의 즐거운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예물과 사업자 등록증을 도둑맞은 충격 이후 은채 아가씨는 옥순 할머니의 말씀에 따라 자신이 모든 사실을 안다는 기색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다. 그녀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때로는 제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낄 정도였다. 하지만 텅 빈 금고를 볼 때마다 그녀 안의 증오는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그동안 옥순 할머니는 행동에 나섰다. 옥순 할머니에게는 옛 친구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남편분이 시청 상가 관리과에서 일하셨다. 비록 은퇴하셨지만 인맥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옥순 할머니는 그분을 찾아가
교묘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은채 아가씨의 커피숍 사업자 등록에 불분명한 점이 있어 혹시 착오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만 말했다. 며칠 후 옥순 할머니의 친구분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가 전해준 정보는 우리의 최악의 의심이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옥순이, 내가 확인해 봤어. 은채 아가씨 커피숍 사업자 등록이 준영 씨 단독 명의로 바뀐 게 맞아. 서류는 거의 1년 전에 접수됐더라. 옥순 할머니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그럼 서류에 은채와 준영이 두 사람의 서명이 다 있었나요?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대답이 돌아왔다. 그럼요. 규정상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두 사람 모두 공증사무소에 출석해서 서명해야 해요. 보관된 서류에는 은채와 그 남편 준영이 서명이 다 되어 있는 공증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여기까지 듣고 옥순 할머니는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친구분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전화를 끄는 옥순 할머니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날 저녁, 은채 아가씨가 빌딩으로 돌아오자 옥순 할머니는 그녀를 관리실로 데리고 가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아가씨 짐작대로 그놈이 널 속여서 서류에 서명하게 한 거야. 옥순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은채 아가씨는 기억을 더듬었다. 거의 1년 전, 그 무렵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을까?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 희미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할머니, 생각났어요. 그때쯤 준영 씨가 엄청 두꺼운 서류 뭉치를 주면서 서명하라고 했어요. 자기 회사 직원들을 위한 우대 대출 서류라고 내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거라고 했어요. 절차가 복잡해서 서명할 곳이 많다면서 제가 서명해야 할 곳을 미리 다 표시해 뒀더라고요. 그때는 아무 의심도 못하고 퇴근 준비로 바빠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어요. 옥순 할머니는 테이블을 탁 치셨다. 세상에, 바로 그거였구나. 그놈이 대출 서류 뭉치에 사업자 명의 이전 동의서를 끼워 넣어서 널 속인 거야. 이 악마 같은 놈. 그놈이란 그 집구석은 아주 오래전부터 모든 걸 계획해왔던 거야. 진실이 밝혀지자 은채 아가씨는 분노와 함께 너무나 어리석고 사람을 쉽게 믿었던 자신을 자책했다. 그녀는 제 손으로 제 재산을 팔아넘기는 서류에 서명하고도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들의 음모는 너무나 악랄하고 치밀했다. 그들은 그녀의 신뢰를 이용해 그녀의 뒤에 칼을 꽂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할머니? 서명은 진짜 제 것이잖아요.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녀는 불안하게 물었다. 옥순 할머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은채 아가씨를 보았다. 서명은 진짜지만 서명의 목적이 기만당한 거야. 이건 명백한 사기 및 재산 편취 행위야. 걱정 마. 지금 당장 터뜨리지는 않을 거야. 녀석들이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믿게 그냥 둬. 그동안 우리는 아가씨가 어떻게 속아서 서명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더 모을 거야.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 기억나니? 아니면 그 우대 대출에 관해 그놈이 아가씨에게 보낸 메시지나 이메일 같은 거라도? 은채 아가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는 가게에 우리 둘뿐이었고 중요한 얘기는 메시지보다는 거의 말로 했어요. 옥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괜찮아.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간접적인 증거를 찾으면 돼. 그건 이 할머니한테 맡겨. 아가씨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아주 침착하게 더 연약하고 어리숙한 척하는 거야. 그러면 녀석들은 더 방심하고 더 많은 허점을 드러낼 테니까. 옥순 할머니의 관리실을 나서는 은채 아가씨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명확해졌다. 시댁의 음모가 드러났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희미한 불안감에 떠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제 적이 누구이며 그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똑똑히 알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원했고 그녀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다. 이 싸움은 단순히 재산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짓밟힌 그녀의 명예와 정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커피숍을 차지하려는 음모가 은채 아가씨와 옥순 할머니에게 발각된 사실을 준영 씨 가족은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며 여전히 태평했습니다. 아마도 은채 아가씨가 여전히 조용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자 준영 씨는 새로운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은채 아가씨의 개인 예금을 노린 훨씬 더 큰 덫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준영 씨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더 이상 냉담하고 무관심하지 않고 놀라울 정도로 다정하고 자상하게 굴었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오고 가끔 꽃을 사오기도 했으며 심지어 집안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는 연애 시절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함께 그렸던 미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 완벽해서 만약 은채 아가씨가 그의 진짜 모습을 몰랐다면 아마 마음이 흔들리고 그가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채 아가씨는 아니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그녀의 경계심만 더 키웠습니다. 이 달콤함 뒤에는 분명 더 쓴 음모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준영 씨는 은채 아가씨에게 캐모마일 차를 타주며 옆에 앉아 흥분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채야, 내가 당신이랑 상의할 게 있는데 무슨 일인데요? 은채 아가씨는 궁금한 척했습니다. 그는 비밀스러운 표정으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제주도에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내부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어. 이건 임원급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라 외부 사람은 절대 몰라. 수익률이 연 30%는 보장된대. 절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야. 은채 아가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내부 투자라는 수법이구나.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흥미로운 척했습니다. 정말요? 수익률이 그렇게 높아요? 하지만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걱정 마. 이 프로젝트는 최고 위층에서 이미 승인했고 법률 서류도 완벽해. 내가 다 확인했어. 이건 무조건 성공해. 내 저축은 전부 여기에 쏟아부을 생각인데 아직 조금 부족해서 말이야. 그는 말을 멈추고 의미심장한 눈으로 은채 아가씨를 쳐다봤습니다. 연극의 하이라이트가 시작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얼마나 부족한데요? 계산해 봤는데 한 1억 정도만 더 있으면 우리 투자 지분이 아주 좋아져 최고 수익률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당신한테 그 정도 되는 예금 통장 하나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맞지?
예전에 장모님께서 주신 돈 말이야.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1억 원. 그 돈은 은채 아가씨의 부모님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라며 은채 아가씨에게 따로 챙겨 주신 돈이었습니다. 은채 아가씨는 그 돈을 예금에 두고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준영 씨는 이 돈의 존재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채 아가씨가 말이 없자 그는 은채 아가씨의 손을 잡으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채야, 당신 돈인 거 알아. 하지만 생각해봐. 우린 부부잖아.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당신 돈이지. 같이 투자해서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같이 누리는 거야. 그때 되면 당신이 사고 싶은 거 뭐든지 다 사줄게. 우리 여행도 가자. 그동안 내가 일에만 너무 집중해서 당신한테 소홀했던 거 다 보상해 줄게. 그의 말은 정말 달콤하고 그럴듯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며 관계 회복을 바라는 아내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몇 달 전에 그녀였다면 아마 망설임 없이 모든 돈을 그에게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바로 거절하지 않았다. 그가 연극을 어떻게 이어갈지 보고 싶었다. 그녀는 망설이는 척했다. 하지만 너무 큰 돈이잖아요.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준영 씨는 즉시 이해한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물론이지. 신중하게 생각해봐.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돼. 투자 자리가 한정돼 있어서 이번 주 안으로 결정해야 하거든. 지금 회사 동료들도 서로 하겠다고 난리야. 그 후 며칠 동안 준영 씨는 계속해서 은채 아가씨를 재촉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관련 내부 자료들과 높은 수익률이 적힌 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동료 한 명에게 부탁해 투자 전문가인 척 전화를 걸게 해서 프로젝트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재차 확인시켜주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이 허점 하나 없이 정교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은채 아가씨는 완전히 설득당한 척 연기했습니다. 준영 씨에게 투자에 동의하며 주말에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준영 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은채 아가씨를 와락 껴안으며 고맙다는 말과 함께 온갖 약속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번지는 숨길 수 없는 승리감에 찬 미소를 보며 은채 아가씨는 무한한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덫은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노리는 먹잇감 또한 그를 덫에 빠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금요일, 은행에 가서 계약하기로 한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준영 씨는 아주 일찍 일어나 감출 수 없는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 다리고 휘파람을 불며 즐거워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4년간 한 번도 한 적 없는 아침 식사 준비를 돕겠다며 주방에 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그가 1억 원을 손에 넣을 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은채 아가씨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심플한 원피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을 한 뒤 예금 통장과 신분증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영 씨의 계획을 미리 옥순 할머니에게 알려두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냥 따라가거라. 나머지는 이 할머니가 알아서 할 테니. 오전 9시 정각, 은채 아가씨와 준영 씨는 함께 차에 탔습니다.
그는 연애 시절처럼 다정하게 은채 아가씨의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은행으로 가는 내내 그는 투자 수입금을 받으면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을 쉴 새 없이 떠들어댔습니다. 우리 더 넓은 차로 바꾸자. 그리고 연말에는 유럽 여행 한번 가자. 당신 어느 나라가 제일 가고 싶어? 은채 아가씨는 드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가 곧 경험하게 될 유일한 여행은 그가 만든 거짓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여행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그들은 차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아주 전문가처럼 행동하며 창구 직원에게 큰 금액을 인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은채 아가씨가 서류에 서명하려는 순간 갑자기 그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옥순 할머니 번호였습니다. 그녀는 준영 씨를 힐끗 쳐다보며 이안한 표정을 짓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수화기 저편에서 옥순 할머니의 다급하고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였죠. 은채야,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실려왔어. 당장 병원으로 와. 의사 선생님이 아주 위독하시대.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이것이 옥순 할머니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면서도 할머니의 너무나 실감나는 목소리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연기해야 했습니다. 네, 할머니. 뭐라고요? 아빠가 어느 병원이에요? 서울중앙병원. 빨리 와. 은채야, 할머니 너무 무서워.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준영 씨가 그걸 보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 응급실에 계시대요. 저 지금 당장 가봐야 해요. 그녀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그리고 준영 씨의 반응을 기다릴 틈도 없이 테이블 위에 가방과 서류를 움켜쥐고 은행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준영 씨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황급히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은채야, 같이 가.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에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근처에 서 있던 택시를 잡아타고 떠나버렸습니다. 은행 문 앞에 미완성된 투자 계약서를 들고 멍하니 서 있는 준영 씨를 남겨둔 채 택시에 올라타서야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옥순 할머니의 연기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옥순 할머니에게 출발했어요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몇 초 후 옥순 할머니에게서 답장이 왔다. 잘했다. 바로 병원 응급실로 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병원에 도착하니 정말로 옥순 할머니가 응급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아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옥순 할머니는 그녀를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떻게 됐니? 준영이 의심 안 하던 네, 전혀요. 할머니 연기가 너무 실감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옥순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야 그놈이 믿지. 이제 내 말 잘 들어. 아가씨는 지금 바로 종합검진센터로 가서 두통이랑 어지럼증이 심하다고 말하고 의사한테
혈압 재고 간단한 검사 좀 받게 해달라고 해. 그리고 오후까지 병원에 있어. 내가 준영이한테 전화해서 아버지는 위기를 넘겼는데 아가씨가 너무 놀라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할게. 그러면 그놈도 더 이상 의심 못할 거야. 그럼 돈은요? 할머니, 통장은 나한테 줘.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돈을 다 찾아서 다른 안전한 계좌로 옮겨 놓을게. 이건 미룰 수 없는 일이야. 은채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옥순 할머니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급히 자리를 뜨는 옥순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짠했습니다. 제 일 때문에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고생하고 온갖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이 죄송했습니다. 그녀는 옥순 할머니의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 지독한 연극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서라도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준영 씨의 1억 원 사기 계획은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는 돈을 얻기는커녕 은채 아가씨에게 더 큰 의심만 심어주었고 그의 사기 행각에 대한 증거만 더해주었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이번 소동이 실패로 돌아간 후 준영 씨는 크게 실망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다정하고 자상한 연기를 하지 않고 예전처럼 차갑고 냉담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1억 원에 대해 물으며 투자 기회가 곧 끝난다며 은채 아가씨가 그들 부부의 큰 행운을 걷어찼다고 비난했습니다. 은채 아가씨는 그저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돈 문제까지 생각할 경황이 없고 아버지 간병에 집중해야 한다고 둘러댔습니다. 게다가 병원비와 약값도 만만치 않아 그 돈을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죠. 그녀의 말을 들은 준영 씨는 어쩔 수 없다는 듯 화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그 돈 전부가 이미 옥순 할머니 명의의 다른 계좌로 안전하게 옮겨졌다는 사실을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계획이 실패하자 준영 씨는 인내심을 완전히 잃은 듯 했습니다. 그는 집에 들어오는 횟수가 점점 줄었습니다. 어떤 때는 3일 동안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먼 곳으로 출장을 간다고 했지만 은채 아가씨는 그가 최수아와 함께 고급 아파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친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은채 아가씨는 이상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내 돈을 빼돌리는데 실패한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또 다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최수아가 사는 고급 아파트로 차를 몰았습니다. 이번에는 맞은편 카페로 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골목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아파트 근처로 갔습니다. 준영 씨가 아파트에 있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변을 둘러보다가 우연히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건물 아래 상가에 있는 고급스러운 디저트 카페를 지나갈 때 익숙한 광경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커다란 통유리창 너머로 준영 씨가 보였습니다. 그는 최수아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 하태진 부사장과 시어머니 오혜란 여사까지 함께였습니다. 네 사람은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아 아주 화목하고 즐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오혜란 여사는 직접 사과를 깎아 최수아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고 하태진 부사장은 웃으며 준영 씨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영 씨는 수아의 옆에 앉아 한 손은 그녀의 푸른 배 위에 올려놓고 다른 한 손으로는 때때로 그녀의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쓸어 넘겨 주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완벽한 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함께 기다리는 행복하고 완전한 가족. 은채 아가씨는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들 바깥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차 소리도, 사람들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그 모습만 보였다. 너무나 아름답지만 더없이 잔인한 모습. 역시나 그녀가 의심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준영 씨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 그녀가 한때 부모님이라 부르며 존경했던 시아버지, 시어머니까지 그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아들을 말리기는커녕 이 잘못된 관계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은채 아가씨를 속였고 상관녀와 곧 태어날 손주를 위해 길을 터주려고 그녀의 재산을 빼앗을 계획을 함께 세웠다. 은채 아가씨 한 사람을 상대로 가족 연합이 성성된 것이었다. 그들의 눈에 그녀는 그저 길을 막는 장애물, 뽑아버려야 할 가시일 뿐이었다. 지난 몇 년간의 며느리로서의 정, 그녀의 보살핌과 헌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가슴 속의 고통은 이제 사랑에 대한 배신감을 넘어 가족의 정에 짓밟힌 차가운 절망감이었다. 그녀는 시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실 거라고, 그들 역시 준영 씨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공범이었고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주모자들이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렸다. 그녀는 그저 그들이 웃고 떠들며 새로운 며느리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그 순간을 사진으로 찍었다. 이 사진은 다른 모든 증거와 함께 그녀의 무기가 될 것이다. 그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돌아섰다. 이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미련이나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전쟁은 더 이상 그녀와 준영 씨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와 그의 가족 전체와의 전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다. 준영 씨 가족이 상관녀와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사진은 독약과도 같았습니다. 은채 아가씨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정마저 죽여버렸죠.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녀의 심장을 더 강하게 뛰게 하는 강심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단호해졌습니다. 은채 아가씨와 옥순 할머니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공격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을 속속들이 파악해서 한 발 앞서 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옥순 할머니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대담해서 은채 아가씨조차 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였죠. 할머니가 이번에 하겠다. 옥순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듯 태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아프지 않아도 아픈 척하면 되지. 옥순 할머니는 은채 아가씨에게 윙크를 하셨습니다. 생각해봐라. 병원만큼 소문 듣기 좋은 곳이 어디 있겠니? 사람들은 거기서 약해지고 마음을 쉽게 열지. 특히 아줌마들은 더 그래. 혹시 알아? 운이 좋을지지. 옥순 할머니의 계획은 황당하게 들렸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위험 부담이 큰 도박이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과감한 수가 필요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원래 고혈압 기운이 있으셨기 때문에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면 며칠간 경과를 지켜본다는 명목으로 쉽게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옥순 할머니는 다시 한번 지난번 뇌출혈 연극을 했던 바로 그 서울중앙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4인실 병실에 배정받았습니다. 할머니는 특유의 사교성을 발휘해 단 하루 만에 같은 병실의 환자들과 금세 친해지셨습니다. 과일과 간식을 가져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의 병에 대해 물어보며 위로하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 믿을 수 없는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의 마지막 빈 침대에 새로운 보호자가 들어왔습니다. 옥순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에 수수한 옷차림을 한 인상이 좋은 아주머니였습니다. 췌장결석으로 입원한 남편을 간병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 옥순 할머니는 그분의 이름이 김명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금세 이야기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이야기, 가족 이야기, 나이 들어가며 느끼는 걱정거리들을 나누었죠. 옥순 할머니는 계획대로 자신의 박복한 사위에 대한 한탄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준영 씨나 은채 아가씨의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이 못된 남편을 만나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이야기만 했죠. 김명숙 아주머니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공감하며 옥순 할머니의 어깨를 두드려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해주겠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얘기를 들으니 우리 조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프네. 우리 조카 수아 말이에요. 걔도 연애 때문에 고생이 많았는데 다행히 지금은 아주 좋은 청년을 만났어요. 대기업 과장인데 잘생기고 능력도 좋대요. 그 청년이 곧 아내랑 이혼하고 우리 조카랑 결혼할 거래요. 옥순 할머니는 수아라는 이름을 듣고 심장이 덜컥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척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나, 조카분은 복도 많네요. 그런데 왜 아내랑 이혼을 한대요? 부인이 무슨 문제라도 있나 봐요. 김명숙 아주머니는 옥순 할머니가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주저없이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옥순 할머니 귀에 바싹 다가와 엄청난 비밀이라도 되는 양 속삭였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 부인이 나이는 많은데 애를 못 낳는데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배가 감감무소식이니 시댁에서는 대를 이을 손주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다행히 우리 수아가 머리가 좋아서 떡하니 아들을 임신했지 뭐해려. 할아버지, 할머니 될 사람들이 아주 금덩이처럼 귀하게 여겨요. 며칠 전에는 온 가족이 다 같이 외식하는데 시어머니 될 사람이 직접 과일을 깎아 먹여주더래요. 김명숙 아주머니가 하는 말을 옥순 할머니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유도했습니다. 그럼 결혼은 언제쯤 한대요? 아이고, 애부터 낳아야죠. 우리 조카가 이제 곧 출산이거든. 그 청년 이름이 준영인데 그러더라고요. 아들만 태어나면 바로 이혼할 명분이 생긴다고. 가게나 재산 문제도 시부모 될 사람들이
다 처리해 놨대요. 원래 부인은 그냥 옷가방 하나 들고 맨몸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을 거래요. 주제도 모르고 버티는데 애도 못 낳는 주제에 뭘 어쩌겠어요. 김명숙 아주머니는 미래의 사돈데 계획을 자랑스럽게 떠벌렸습니다. 바로 그 애도 못 낳는 원래 부인의 할머니가 자기 눈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옥순 할머니는 이야기를 다 듣고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겉으로는 공감하는 척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들 못 낳는 여자는 참 살기 힘들겠네요. 어쨌든 조카분은 잘 됐네요. 그날 밤 김명숙 아주머니가 잠든 후 옥순 할머니는 몰래 복도로 나와 은채 아가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대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은채 아가씨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은채 아가씨는 듣는 내내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계획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마지막 카드로 사용해 은채 아가씨를 궁지로 몰아넣고 합법적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제 알겠다. 수학이 넘어 옥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녀석들이 정면 승부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주지. 마음껏 기뻐하라고 해. 그 아이가 태어나도록 그냥 둬. 그 순간이 바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이 내리는 순간이 될 테니까. 그 후 시간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은채 아가씨와 옥순 할머니는 이제 그들의 계획을 모두 알았기 때문에 준영 씨의 모든 행동은 우리 예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 오는 횟수가 점점 줄었고 올 때마다 무겁고 불편한 공기를 몰고 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연기할 인내심도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과 말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죠. 사설탐정 사무실에서는 꾸준히 보고서가 왔습니다. 재수아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출산 예정일도 가까워졌습니다. 준영 씨는 그녀와 함께 아기용품을 사러 다니고 산부인과 검진에 동행하며 헌신적인 남편처럼 그녀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며 은채 아가씨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한한 경멸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 준영 씨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그는 유난히 밝은 목소리로 은채 아가씨에게 말했습니다. 은채야, 나 며칠 부산으로 급하게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아주 큰 계약건이 있어서 가게 잘 지키고 건강 잘 챙기고 있어. 네, 조심해서 다녀와요. 은채 아가씨는 미소를 지으며 직접 그의 여행 가방을 챙겨주고 셔츠 몇 벌을 다려주며 마지막까지 현모양처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는 건성으로 은채 아가씨를 한번 안아주고는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차가 대문 밖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은채 아가씨 입가에 미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의 큰 계약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옥순 할머니의 오른팔인 최강호 비서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하준영, 공항으로 가지 않고 강남 행복산 부인과로 이동함. 메시지와 함께 병원 주차장에 세워진 준영 씨의 차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은채 아가씨는 마치 생중계되는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과 메시지로 실시간 업데이트가 계속되었습니다.
분만실 앞대기 의자에 앉아 초조하면서도 설레는 표정으로 기다리는 준영 씨와 시부모님의 모습. 몇 시간 후 또 다른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준영 씨가 갓 태어난 붉은 아기를 품에 안고 행복에 겨워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시부모님은 그 옆에서 웃음을 멈추지 못했고 손주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며 자랑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3.2kg 남자아이,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함. 그의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의 가족 모두가 기다려온 아이. 그들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카드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준영 씨는 병원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는 은채 아가씨에게 부산 일이 좀 꼬여서 며칠 더 머물러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은채 아가씨에게 전화를 걸어 피곤한 목소리로 바쁜 업무와 끝없는 회의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너무 피곤하다. 은채야, 빨리 일 끝내고 당신한테 돌아가고 싶어. 은채 아가씨는 수화기 너머로 그의 거짓말을 들으며 한 손으로는 최 비서가 방금 보내온 사진들을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준영 씨가 직접 아기에게 분유를 타먹이는 사진, 서투르게 지저귀를 가는 사진, 채수아에게 사과를 깎아주는 사진, 온 가족이 병실에 모여 행복하게 웃고 떠드는 사진. 이 잔인한 대조는 더 이상 은채 아가씨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뿐이었죠. 그녀는 여전히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고생이 많네요. 건강 잘 챙겨요. 가게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녀의 한마디는 그의 거짓말에 박히는 바늘과도 같았습니다. 물론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그는 아빠가 된 기쁨을 만끽하고 새로운 가족과의 행복에 흠뻑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행동과 거짓말이 낱낱이 기록되어 세상에 드러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말입니다. 부산 출장 일주일 후 준영 씨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일 때문에 지친 척했지만 눈가에 서린 기쁨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은채 아가씨에게 부산의 명물이라며 어묵한 상자를 사왔습니다. 은채 아가씨는 그것을 받으며 이소로 고마움을 표했지만 속으로는 그의 서투른 연극이 우스울 뿐이었습니다. 은채 아가씨와 옥순 할머니는 아이가 태어났으니 이제 그들이 곧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커피숍과 은채 아가씨의 개인 예금 다음의 목표는 분명 그들 부부의 공동 계좌에 남은 돈일 것이었습니다. 그 돈은 그들이 결혼 초에 함께 모은 것이었습니다. 아주 큰 돈은 아니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녀석들이 손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옥순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은채 아가씨는 즉시 친한 언니인 박미선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선 언니는 바로 그들이 공동 계좌를 개설한 은행 지점의 팀장이었습니다. 은채 아가씨는 언니를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제 모든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미선 언니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쓰레기 같은 남자와 가족이 있을 수 있니? 걱정 마, 은채야. 언니 도와줄게. 내가 공동명의자니까 돈을 인출할 완전한 권리가 있어. 내일 당장 처리하자. 다음 날 아침
은채 아가씨는 은행에서 이선 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이유를 대며 창구 직원들에게 아버지의 뇌출혈 수술비 때문에 계좌의 전액을 인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아주 합리적인 이유였습니다. 미선 언니의 도움으로 모든 절차는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공동 계좌의 모든 돈이 인출되었습니다. 은채 아가씨는 즉시 그 돈을 다른 은행으로 가져가 옥순 할머니의 계좌로 모두 이체했습니다. 거래 완료 확인증을 손에 쥐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재정적 방어벽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준영 씨와 그의 가족은 은채 아가씨 돈에 단 한 푼도 손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며칠 지나지 않아 준영 씨는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채수아가 출산 후 몸이 약해져서 산후조리와 아기 양육에 큰 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공동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은채 아가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공동 계좌에 있던 돈, 아버지 병원비로 다 썼어요. 기억 안 나요? 아버지가 급하게 수술하셔야 해서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준영 씨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몇만 원밖에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한 그의 얼굴은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그는 으르렁거리듯 은채 아가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 동의도 없이 돈을 인출한 거야? 은채 아가씨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내 동의도 없이 얘 카드로 상관녀 물건을 사줬죠? 왜 내 예물과 커피숍, 사업자 등록증을 몰래 훔쳐갔으면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생사를 오가는데 우리 부부 돈으로 아버지를 살리는 게 잘못된 일인가요? 그녀가 그에게 정면으로 맞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준영 씨는 그녀의 반격에 완전히 허를 찔렸습니다. 그는 은채 아가씨가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책상을 쾅 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두고 봐라는 악담을 남긴 채 은채 아가씨는 그가 공식적으로 포기 선언을 할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연극의 마지막 장을 직접 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채 아가씨의 예상대로 공동 계좌에서 한 푼도 건지지 못하자 준영 씨의 인내심은 바닥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와 시간을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 마침내 온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마 그들은 적통 손주를 손에 쥐었으니 승리는 자신들의 것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준영 씨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습니다. 그는 저녁도 먹지 않고 거실에 앉아 담배만 연거푸 피워댔습니다. 집안 공기는 폭풍 전처럼 무거웠습니다. 은채 아가씨는 설거지를 마치고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끈 후 준영 씨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그의 단어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무미건조하게 뱉어졌습니다. 은채 아가씨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왔으니까요.
방금 뭐라고 했어요? 잘 안 들리는데. 그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태연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는 참을성 없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이혼하자고. 못 알아들어? 당신이랑 나 감정 끝난 지 오래야. 나한테는 다른 여자도 있고 그 여자랑 낳은 아들도 있어. 서로 이제 그만 놔주자고. 그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를 꺼내 그녀 쪽으로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랑 재산 분할 합의서야. 내 서명은 다 해놨어. 읽어보고 당신도 서명해. 은채 아가씨는 전혀 떨지 않고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용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상상보다 훨씬 더 최악이었습니다. 그는 위자료,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녀는 즉시 이 집에서 나가고 다른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커피숍에 대해서는 이 가게는 본인과 부모님의 공동 재산이므로 아내는 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그가 아직도 그녀를 예전의 바보로 아는 걸까요? 3천만 원. 강신 아내로 4년. 제가 이 가게를 위해 쏟은 노력, 저희 부모님의 피땀, 그 모든 게 고작 3천만 원짜리라고 생각하세요? 준영 씨는 경멸이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 3천만 원도 정이 있어서 주는 거야. 이 가게 사업자 등록증에 우리 부모님 이름 있는 거 몰라? 강씨는 아무 권리 없어. 서명 안 해도 소용없어. 소송 가봤자 당신은 이것보다 더 못 받아. 괜히 망신만 당할 뿐이지. 그는 모든 증거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는 은채 아가씨가 그의 가족이 꾸민 더러운 음모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울고불고 매달리거나 화를 내며 난리를 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은채 아가씨는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서명할게요. 준영 씨는 멍해졌습니다. 은채 아가씨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가 그녀가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진짜야?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서명하기 전에 작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부탁, 뭔데? 그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은채 아가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그가 평생 잊지 못할 미소였을 겁니다. 당신 아들 100일 잔치 어디서 해요? 저도 참석하게 해주세요. 어쨌든 저도 아직은 당신의 법적인 아내잖아요. 아기 얼굴도 한번 보고 싶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끝나기 전에 강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하고 싶어서요. 그녀의 요구에 준영 씨는 완전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의도를 알 리 없었죠. 하지만 그녀가 이혼에 순순히 동의하자 그는 이것이 실패한 여자의 별것 아닌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번 주 일요일 저녁 7시 그랜드 호텔 VIP 홀이야. 오라고. 대신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 걱정 마세요. 그녀는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전 그냥 축하해주러 가는 거니까요.
준영 씨는 그가 방금 그녀의 손에 초대장을 쥐어주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의 거짓된 인생을 다룬 영화 시사회 초대장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바로 그 영화의 감독이 될 것이라는 사실도요. 한 지붕 아래에서 보내는 마지막 일주일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준영 씨는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성대한 100일 잔치를 준비하느라 바빴고 아마 그것은 그의 가족 전체의 승리를 축하하는 파티이기도 했을 겁니다. 은채 아가씨와 옥순 할머니 역시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함께 앉아 지난 몇 달간 수집한 모든 증거, 사진 한 장, 녹음 파일 하나하나를 다시 검토하고 정리했습니다. 백화점에서 찍은 첫 사진부터 최 비서의 보고서, 최수아의 도발적인 메시지, 조작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디저트 카페에서 달아났던 그들 가족의 사진까지 모든 것을 엮어 거의 10분짜리 짧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배경음악은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긴박하게 흘러나오도록 편집해 마치 진실을 폭로하는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만들었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아무도 상황을 오해할 수 없도록 짧고 날카로운 자막까지 꼼꼼하게 넣으셨습니다. 그들은 이 걸작에 행복한 가족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일요일 저녁, 은채 아가씨는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속의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지치고 초췌한 정은채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고 강렬한 와인색 실크 드레스를 골랐습니다. 날카로운 아이라인과 붉은 립스틱으로 포인트를 준 메이크업을 정성껏 했습니다. 그녀는 버림받은 아내로서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를 되찾으러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옥순 할머니 역시 품위 있는 검은색 벨벳 한복을 고르셨습니다. 할머니는 은채 아가씨의 손을 잡으며 안쓰러움과 단호함이 섞인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자, 아가씨.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다. 그랜드 호텔은 그날 밤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VIP 홀은 풍선과 신선한 꽃으로 호화롭게 장식되어 있었죠. 멋진 정장을 차려입은 준영 씨는 부모님과 함께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가득 차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채수아는 아기를 안고 주변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위에는 친척과 친구들이 모여 아기를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은채 아가씨와 옥순 할머니의 등장은 입구의 분위기를 순간적으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준영 씨와 그의 부모님은 불쾌함과 경계심이 역력한 눈으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앞이라 억지 미소를 짓는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죠. 왔네. 준영 씨가 다가와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약속했잖아. 은채 아가씨는 미소로 답하며 옥순 할머니와 함께 당당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은 무시한 채 파티는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하태진 부사장의 축사가 끝나고 사회자가 아기의 사랑스러운 순간들을 담은 성장 동영상을 다 함께 보자며 스크린으로 시선을 유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은채 아가씨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로 올라가 멍하니 서 있는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준영 씨와 그의 가족은 얼굴이 하얘져 그녀를 막으려고 달려오려 했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하준영 씨의 법적인 아내 정은채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날, 저도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 남편과 그의 가족, 그리고 채수아 씨에게 특별한 영상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을 축복하는 의미에서요. 말을 마친 그녀는 옥순 할머니가 미리 섭외해 둔 기술 담당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연회장의 조명이 꺼지고 거대한 스크린이 밝아졌습니다. 행복한 가족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장면은 준영 씨가 백화점에서 채수아의 옷을 다정하게 골라주는 모습이었고, 자막에는 3월 남편은 거래처에 간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서 그와 수아가 고급 아파트를 드나들고 함께 식사하고 장을 보는 수많은 사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디저트 카페에서 시댁 식구들이 수아를 살뜰히 챙기는 모습과 함께 가족연합이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수아의 뻔뻔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이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고, 4개의 이름이 적힌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화면 가득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병원에서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은채 아가씨에게는 부산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숨겨둔 아들을 안고 행복해하는 준영 씨의 모습. 연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의 침묵은 수군거림으로 곧 노골적인 비난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준영 씨 가족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준영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당장 꺼. 저딴 쓰레기 같은 거. 당장 끄라고. 그는 마이크를 빼앗으려 무대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영상은 3천만 원짜리 이혼 합의서 사진과 마지막 자막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4년과 제가 이룬 모든 것의 대가입니다. 연회장 조명이 켜지자 모든 것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 수아의 비명, 오해란 여사의 욕설, 손님들은 경멸의 눈초리를 보내며 서둘러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축하 파티는 한순간에 비극적인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은채 아가씨와 옥순 할머니는 조용히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은채 아가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굳이 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연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의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랜드 호텔에서 은채 아가씨와 옥순 할머니가 일으킨 폭풍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습니다. 그날 밤 파티 현장에 혼란스러운 모습이 담긴 영상과 손님들의 상세한 목격담이 SNS를 통해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골드싱글, 하준영과 그의 명문가, 가족의 진짜 얼굴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그들은 더럽고 비열한 방식으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은채 아가씨가 아직 잠에서 깨기도 전에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살기등등한 표정의 준영 씨와 시부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은채 아가씨는 옥순 할머니와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을 한 뒤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를 보자마자 오해란 여사가 달려들어 그녀의 뺨을 때리려 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것. 감히 우리 집안 얼굴에 똥칠을 해. 너 죽고 싶어. 은채 아가씨는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뺨을 맞는 것을 피했습니다. 준영 씨와 하태진 부사장도 달려들어 온갖 쌍욕과 협박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질투해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조작했고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연극을 꾸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일방적인 욕설 퍼레이드는 옥순 할머니와 변호사님이 도착하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외부인의 등장에 그들은 주춤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침착하게 그들에게 은채 아가씨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며 그러지 않으면 주거 침입 및 협박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안 세 사람은 저주를 퍼부으며 마지못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면 대결이 불가능해지자 그들은 등 뒤에서 비겁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빌딩 입주민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 은채 아가씨를 비방하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고용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은채 아가씨는 가게를 돌보지 않고 사치가 심하며 바람기 많은 아내였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먼저 바람을 피우다 준영 씨에게 들키자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말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골적인 거짓말과 악의적인 댓글들이 곳곳에 퍼지며 그녀를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시키려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은 더 저급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은채 아가씨의 커피숍 대문에는 붉은 페인트가 뿌려졌고 문 앞에는 악취 나는 쓰레기가 가득 쌓였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게를 나설 때마다 등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채 아가씨는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 거의 고립되었습니다. 그 나날들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집중적이고 더러운 공격에 직면하니 지치고 상처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옥순 할머니가 은채 아가씨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아가씨, 무너지면 안 돼. 녀석들이 저렇게 발악하는 건 그만큼 두렵다는 증거야. 더 이상 내세울 논리가 없으니 저런 더러운 수법을 쓰는 거지. 우리는 침착하게 이 모든 명예훼손과 협박 행위의 증거를 모으기만 하면 돼. 법원은 인터넷에 뜬 소문을 믿지 않아. 오직 증거만 믿을 뿐이야. 옥순 할머니의 말씀은 은채 아가씨에게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옥순 할머니의 조언대로 SNS에서 변명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모든 비방글을 캡처하고 훼손된 가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든 자료는 변호사님께 전달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법적 싸움이 시작되었고 이것이 훨씬 더 힘든 싸움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되찾는 것을 넘어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끝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법적 싸움은 생각보다 길고 지루했습니다. 준영 씨 측 변호사는 유능한 변호인단을 고용해 은채 아가씨가 제출한 모든 사진과 영상 증거가 질투에
문먼 아내의 악의적인 편집과 조작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끈질기게 반박했습니다. SNS를 통한 비방 캠페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론과 이웃들의 압박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님이 유능했고 우리가 이길 거라고 계속 안심시켜 주었지만 그녀 역시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들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순간, 옥순 할머니가 다시 한번 구원투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채 아가씨와 옥순 할머니가 함께 사건 서류를 검토하던 중, 옥순 할머니가 갑자기 무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생각난 듯 눈을 반짝이며 굳어졌습니다. 은채야, 그 빌딩 관리실에 있는 보안 카메라 녹화 파일 생각났어. 보안 카메라요? 은채 아가씨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작년에 내가 새로 설치한 거 있잖니? 빌딩 로비랑 복도, 주차장에 있는 거 말이야. 내가 알기로 그 카메라가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해 주변 대화를 자동으로 녹음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어. 혹시 알아? 희미한 희망이 보였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다시 가져와요? 할머니? 절대 우리한테 주지 않을 텐데요. 옥순 할머니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건 이 할머니한테 맡겨. 다음 날, 옥순 할머니는 과일과 비싼 홍삼 세트가 담긴 커다란 바구니를 준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태진 부사장 댁에 찾아가 어른들끼리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은채 아가씨가 걱정되어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혼자 가야 한다며 그녀를 말리셨습니다. 예상대로 처음에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옥순 할머니는 눈물로 호소하며 어쨌든 한때는 한 가족이었는데 자식들이 법정까지 가게 된 마당에 어른들끼리 마지막으로 만나서 정리하는 게 도리가 아니냐고 이웃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냐고 설득했습니다. 아마 마지막 남은 체면이었는지 그들은 결국 옥순 할머니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옥순 할머니는 이혼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명과 인연에 대해 한탄하시다가 교묘하게 하태진 부사장의 건강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요즘 하 부사장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걱정이 많으셔서 그런가 봐요. 아, 그러고 보니 작년에 제가 선물해 드린 스마트 보안 시스템 요즘 문제 없으세요? 본사에서 소프트웨어 무료 업데이트 때문에 리콜을 한다던데 그러면 성능이 훨씬 좋아진대요. 제가 가져가서 서비스 센터에 맡겨드릴까요? 기계의 어두운 하태진 부사장은 마침 귀찮아하던 차에 잘 됐다는 듯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거 좀 가져가게. 맨날 버벅거리고 말썽이라 아주 귀찮아 죽겠어. 오해란 여사는 약간 의심하는 눈치였지만 옥순 할머니가 재빨리 덧붙였습니다. 네, 제가 곧 처리하고 다음엔 더 좋은 새 제품으로 사다 드릴게요. 제 마지막 성의라고 생각해 주세요. 더 좋은 새 제품이라는 말에 오해란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옥순 할머니는 보물과도 같은 보안 시스템 녹화 장비를 무사히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들은 즉시 IT 기기에 능숙한 최강호 비서를 불렀습니다. 최 비서가 잠시 만지작거리더니 녹화 장비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수많은 녹음, 및 영상 파일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파일 하나하나를 들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은 방문객 소리, 일상 대화뿐이었습니다. 포기하려던 바로 그 순간 모두를 멈추게 한 녹음 파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녹음된 시점은 한 달여 전 준영 씨가 은채 아가씨에게 이혼을 요구한 직후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준영 씨와 하태진 부사장의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하태진 부사장, 걔가 너무 쉽게 이혼에 동의하는 게 마음에 걸리는구나.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준영 씨 의기양양하게, 무슨 꿍꿍이가 있겠어요. 아버지, 가게 사업자 등록증은 우리 이름 다 들어갔지. 걔 개인 예금은 이번에 우리가 빼돌리면 그만이지. 예물도 내가 잘 숨겨놨다. 걔 손에 증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쩌겠어. 우리 손주 100일만 지나면 바로 쫓아내버리면 그만이야. 애도 못 낳는 여자는 맨몸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 준영 씨 비웃으며, 그러게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머리 써서 대출 서류 뭉치에 명예 이전 서류 끼워 넣길 잘했죠. 진짜 바보같이 한 글자도 안 읽고 바로 서명하더라니까요. 그들 모두는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입에서 직접 나온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백이자 최고의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모든 사기 행각과 재산 편취 음모를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은채 아가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녹음 파일을 USB에 저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도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의 더러운 전쟁, 온갖 비방과 비열한 계략, 이 모든 것이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 끝장날 것이었다. 정의는 마침내 그녀의 손안에 있었다. 마지막 재판일, 법정 안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준영 씨 측 변호사는 여전히 자신만만하게 날카로운 논리로 은채 아가씨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반박하며 모든 것이 질투의 눈먼 아내의 망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준영 씨와 그의 가족은 맞은편에 앉아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은채 아가씨에게 불리하게 끝날 것처럼 보이던 그때 은채 아가씨의 변호사님이 이소를 지으며 재판장에게 마지막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마지막 증거 자료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을 명확하게 밝혀줄 녹음 파일입니다. USB가 법정의 오디오 시스템에 연결되었습니다. 법정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준영 씨와 하태진 부사장의 대화가 또렷하고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은채 아가씨를 속여 서류에 서명하게 하는 모략, 재산을 빼앗을 계획, 그녀를 뒷손으로 쫓아낼 계략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준영 씨와 하태진 부사장의 얼굴은 오만함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마침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해란 여사는 뒷자리에 앉아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다가 변호사님이 증거물로 들어 올린 보안 카메라 녹화 장비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방심과 악랄함이 스스로의 무덤을 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녹음이 끝났지만 법정의 침묵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재판장님은 엄격한 눈으로 준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어떠한 변명도 소용없었다.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커피숍 사업자 명의
이전 계약은 사기 요소가 인정되어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커피숍은 은채 아가씨의 단독 소유로 인정되었으며 그녀가 겪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고려하여 준영 씨는 재산 분할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은채 아가씨의 정신적 피해와 명예훼손, 그리고 그가 훔쳐간 예물의 가치에 대해 거액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습니다. 그날 법정을 나서며 은채 아가씨는 무한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지긋지긋한 싸움은 끝났고 그녀가 이겼습니다. 그 후 하준영 씨의 가족은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문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는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망가진 평판 때문에 다른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최수아는 골드싱글이었던 애인이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되자 아이를 데리고 미련 없이 떠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준영 씨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 돈, 가족, 그리고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까지도요. 은채 아가씨는 통쾌함보다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픔이 뒤뜬 과거를 뒤로하고 옥순 할머니가 마련해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옥순 할머니의 회사에서 일하며 할머니의 지도 아래 사업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한 결혼은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값비싼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강해지는 법, 스스로를 지키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순진하고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옥순 할머니와 은채 아가씨는 빛나리 빌딩 옥상에 마련된 작은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채 아가씨가 직접 만든 커피를 마시며 나란히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진정한 부와 권력은 돈이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마음의 평화에 있다는 것을요. 옥순 할머니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은채 아가씨의 손을 잡았다. 그래, 아가씨.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법이란다.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용기, 그리고 자신을 믿는 마음이지. 은채 아가씨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없었다. 오직 사랑과 행복으로 충만한 여인의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따뜻한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때는 서로에게 낯선 존재였지만 이제 그들은 누구보다 깊은 유대감으로 이어진 가족이었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은 가장 어두운 시련 속에서 발견될 때 비로소 가장 눈부시게 빛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정은채 씨와 김옥순 할머니의 이야기에 어떤 감동을 느끼셨나요? 삶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때 여러분은 어떤 분에게 조언을 구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